오늘방 6회차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침입니다. 지금 여기는 비가 오고 있고요. 눈이 왔으면 좋겠지만 부산이니까 비가 올 가능성은 없겠죠. 자, 강의 올려드리면 본인이 문제를 푸셨든 안 푸셨든 설사 다 푸신 분들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복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강의 보시면 또 영상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강의 제작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힘을 주면서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봅시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사례 문제가 등장합니다. 사례 문제 등장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겁내실 필요 없고 원래 우리가 배운 것들 위주로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갑은 2002년 2월 8일부터 2005년 2월까지 경정으로 근무하다가, 즉 경정이었으니까 경찰 공무원이었죠. 그리고 퇴직합니다. 퇴직하게 돼서 취업심사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죠. 그러면 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 곳에는 취업할 수가 없다, 그죠? 퇴직 후인 2006년 3월, 갑은 A기업의 사회이사. 사회이사도 돈 받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거기 사회이사로 재직하게 되면 매달 돈을 얼마 받는다고요. 그래서 취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에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돈벌이와 관련된 것들은 다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갑이 경찰 공무원 재직 시 A기업 관련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있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이런 곳에는 함부로 취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취업 불가 결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취업 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취업 불가 요청과 불가 결정과 취업 해제 요청만으로 갑이 바로 그 A 기업에서 퇴직을 해야 되거나 잘리게 되면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기는 거니까 처분이 맞을 거고요. 취업 불가 결정이나 취업 해제 요청 자체가 이 사람을 그 직장에서 그만두게 하는 권리 의무의 변동을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라면 처분성은 부정되니까 행정쟁송이 안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자, 1번 봅시다.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이다. 그죠? 요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죠? 3년간은 취업심사 대상 기간에 취업할 수 없으나 화질이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 양해 바라고요. 취업할 수 없으나 맞죠? 그런데 퇴직 전 5년이죠. 3년과 5년 바꿔서 나오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다. 그지?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이죠. 즉 나는 퇴직하기 전에 A기업과 관련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죠. 두 번째, 설사 A기업과 관련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급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압력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라는 게 조명이 되면 취업 승인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2번 가서 봅시다. 이러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란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라든가 심리, 심판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그 사례에서 보면 경정으로 있으면서 저기 뭐라고 돼 있죠? A기업 관련 수사를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A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이 맞죠? 그러면 취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몇 년간? 퇴직 후 3년간이라고 했는데 사례 보면 2005년 2월에 퇴직했는데 2006년 3월이니까 1년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취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3번 봅시다. 아까 설명드렸죠. 사회이사 매달 얼마씩 돈을 받게 됩니다. 돈을 받는 거니까 취업이죠. 됐죠? 그래서 취업에 해당한다라는 거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취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여기는 취업을 하면 안 된다. 너는 지금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취업 불가 결정 그리고 취업 해제 요청은 적법이죠. 적법. 그래서 3번까지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4번 아까 이야기했죠. 취업 불가 결정과 취업 해제 요청으로
바로 갑이 A 기업에서 잘리게 된다면 그건 처분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취업 불가 결정이라든가 취업 해제 요청은 이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권리 의무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건 아니라고요.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행정처분이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소송으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갑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된 15임용 경찰공무원에 관한 이야기. 자, 15는 아직 실무를 배우는 과정이죠. 따라서 정규 공무원은 아닙니다. 신분 보장도 되지 않고 전보 제한 기간의 적용도 받지 아니하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임용권자가 15임용 경찰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쓸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었죠. 50%짜리가 있었고 60%짜리가 있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66 이렇게 했었잖아요. 교육훈련 성적은 60% 미만, 제2평정 요소는 50% 미만, 그리고 제2평정 요소 안에는 포상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따라서 니은은 앞뒤가 바뀌어서 틀린 지문이다. 그죠? 디귿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15임용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아프면 치료받고 들어오면 되고 군대는 갔다 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 외의 사유니까 뭐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했다, 치고받고 싸웠다. 이런 경우는 퇴교 처분 맞습니다. 그러면 임용심사위원회 거쳐서 이 사람 면직시킬지 말지 결정할 수 있죠. 디귿짐은 맞는 이야기가 되고 리을 소임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 임용심사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 정규라는 글자 좀 지워주시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소임교 재적위원 3분의 2장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거니까 리을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봅시다. 경찰공무원의 임용과 퇴직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경찰공무원은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까다롭죠. 그런데 챙겨주는 것도 많습니다. 다른 위원회나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이 금고가 기준인데 반해서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는 자격정인데 그 대신에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인 경우 5+3년으로 길게 잡아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챙겨주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건 경찰공무원이 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1번 질문 봅시다. 파면 또는 해임 처분받으면 다시는 경찰공무원은 될 수 없죠. 일반직 공무원은 파면 5년, 해임 3년이면 가능하지만 경찰공무원은 다시는 될 수 없습니다. 이건 경찰공무원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니까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1번은 맞는 이야기고 2번 임용 결격 사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정지가 기준이거든. 그래서 다른 공무원보다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롭죠. 국가공무법에 없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도 복수국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요. 이건 경찰공무원이 하는 업무의 특수성, 총 들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보다 다소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과잉금지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공무단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건 아니에요. 3번 수사정보, 외사, 보안, 자치, 경찰, 사무 이런 것들을 특수부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계급정년 특수부문에 근무하면 4년 연장, 비상사태 시는 2년 연장인데 특수부문 4년 연장되는 건 총경과 경정에 대해서만 가능하죠. 따라서 3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4번 직권면직 사유는 두 가지가 있죠. 주관적 사유가 있고 객관적 사유가 있죠. 객관적 사유는 누가 봐도 명백하니까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 없지만 주관적 사유는 보는 사람마다 달라지니까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주관적 사유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객관적 사유만 암기하시면 되죠. 첫 번째, 직제와 정원이 바뀌었을 때 직원, 휴직기간이 끝나고 복귀를 안 해 미복귀,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거고 직원, 미복귀, 자격 취소 이때만 객관적 사유로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 없는 거니까 4번 지문에 있는 능력이나 근무 성적은 주관적 사유라서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 4번이죠.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징계 대상자의 정상 참작. 여기는 두 가지 나오죠. 행위자, 감독자. 간단합니다.
행위자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징계를 줄이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감독자는 부하 직원이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등장하게 돼 있어요. 부하 직원을 열심히 성실히 관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사고 쳤다. 그것까지 감독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라는 거 조심해서 보시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위자 같은 경우는 돈 관련해서 300만 원 이상 업무상 용용이나 배임이 있으면 그때는 중징계해결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감독자가 감독을 하러 왔는데 아직까지 부하 직원이 누군지 파악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고 친 것까지 감독자에게 다 책임을 물으면 안 되겠죠. 그 기간은 1개월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징계 대상자는 징계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징계 해결해야 되겠죠. 다만 거기에 근무 성적은 들어가면 안 돼요. 공부 잘한다고 다 착한 사람은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공금행령 유용 및 업무상 배임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때. 됐죠? 중징계 해결 요구하는 거니까 1번 지문은 틀린 게 되고요. 2번. 아까도 말씀드렸죠. 행위자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결과가 안 좋아. 그렇다고 무조건 징계를 똑같이 하진 않는다고요. 거기 보시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비효율이에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결과가 안 좋은 거잖아. 그러면 징계를 줄이거나 묻지 않을 수 있고요. 3번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직 부임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부하 직원에 대한 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그때 모든 책임을 감독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1개월로 바뀌어야 됩니다. 4번 행위자와 감독자가 무조건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문책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보다 행위자가 훨씬 더 크게 징계받는 경우도 있고 같이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5번 하자의 승계입니다. 행정법 파트가 되죠. 적어도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는 행정법은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자의 승계, 선행행위에 있던 하자를 후행행위에 가져와서 다투는 게 하자의 승계 문제죠. 앞에서 뒤로 가는 건 승계지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건 승계가 아니라 그랬다. 그죠? 그리고 선행행위에 있던 하자는 불가정력이 생겨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후행행위는 자기 하자는 없어야 되죠. 본인의 하자가 있으면 굳이 남의 거 빌려와서 다툴 필요가 없고 후행행위 자체로 다투면 되거든. 그래서 정리하면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는데 불가정이 생겨서 다툴 수 없어. 후행행위 자체는 원래 하자가 없고 따라서 국민보호를 위해서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로 가져와서 다툴 수 있느냐. 요게 하자의 승계 이야기죠. 첫 번째, 선행행위가 무효면 100% 승계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가 필요 없다? 논의에 실익이 없다. 말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런데 취소 사유일 때는 어떻게 되죠? 동일성이 있으면 승계가 되는 거고 동일성이 없으면 승계가 안 된다는 게 원칙이죠. 물론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의 수인 한도를 넘어가는 피해가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죠. 물론. 그럼 봐. 자, 1번 질문에 보면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일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죠.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말은 동일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1번 질문 맞는 이야기겠네요. 2번 위법한 건축물의 철거 명령과 대집행은 별개 철거 명령은 의무 발생이 목적이고 대집행은 실제 철거가 목적이니까 우리 판례는 이 둘의 동일성은 없다라고 보죠. 다만 대집행의 각 절차, 개통, 실비는 건축물을 철거하겠다는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니까 동일성이 있잖아요. 동일성이 있으니까 요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긍정되겠죠. 따라서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3번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위법사유를 원용이란 말은 주장이에요. 후행행위를 다투는데 선행행위의 하자를 끌어와서 다투는 거죠.
그러면 선행행위의 불가증력이 발생했는데도 그걸 다툴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3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4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가자의 승계는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는 안 돼. 계고 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의 위법이 있어요. 후속 절차의 위법을 가지고 선행 절차인 계고 처분으로 가져온다. 뒤에서 앞으로의 승계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6번 국가배상 갑시다. 국가배상은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민사소송인데 최대한 넓게 해석해 주는 게 국민한테 유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은 최대한 넓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1번 보시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출근하는 과정은 근무로 안 본다 그랬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이 출근하는데 지하철 탈 수도 있고 버스 탈 수도 있고 자차 운전할 수도 있어요. 그건 공무원의 선택이지 그 선택이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자차로 출근하다가 사고 났어요. 그거는 당연히 공무원 본인이 책임져야죠. 따라서 국가배상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틀린 지문이죠. 만약에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근무지, 훈련지를 둘러보고 돌아오는 퇴근길에 사고가 났으면 그건 국가배상 인정되는 거죠. 2번 무조건 넓게 해석합니다. 최광희의 공무원이에요. 따라서 사법부, 입법부,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다 가릴 필요 없다 그랬죠. 모든 공무원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역시나 2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할지라도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야. 국가배상법은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 모두 다 포함입니다. 조리상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도 다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들어가지 않는 게 사경제 작용은 국가배상과는 관련이 없죠. 행정청이 A라는 업체에게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왜? 행정처 빼고 나면 일반인의 계약관계와 전혀 차이가 없잖아요. 따라서 민법 적용하는 거니까 3번도 맞는 이야기. 4번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입법 의무가 없는데 안 했다고 위법은 아니에요. 입법 의무에 따라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게 조금 맞지 않다, 나한테 불리하다, 그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국회의원이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잘못 만들었을 때만 위법이 되는 거지. 나와 있잖아요.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위반됨이 명백한데도 억지로 법을 만든 거죠. 이런 게 아니면 법 만들었는데 나한테 불리해, 법 만들었는데 불안전해, 그건 가지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요. 우리 계속 개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4번도 역시나 맞는 지문이 되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행정심판 해봅시다. 행정심판도 너무나 많이 설명해 드려서 이젠 잘 아실 겁니다.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있은 날로부터 며칠? 180일. 요거는 처분 기준이죠, 처분. 만약에 행정심판 재결을 갖다가 소송 가는 거는 90일, 1년. 뭐 기준으로? 재결 기준으로. 행정심판 안 갈 거면 처분 기준으로 90일, 1년. 그 다음 행정청에다가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결과를 알려주면서 저희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으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90일보다 긴 기간을 알렸다. 오고지죠. 잘못 알려줬어요. 잘못 알려줬을 때는 길게 알려주면 국민한테 유리하거든. 그러면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 청구하면 되고요. 짧게 알려줬으면 원래 90일로 돌아가요. 됐죠? 국민에게 유리하게. 그 다음 불고지야. 만약에 안 알려줬어요. 그러면 날이 안 생기잖아. 그러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되니까 2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실질은 이의신청 서면 그건 이의신청서예요. 제가 무조건 실질만 보라고 했죠. 반대로 제목이 이의신청서인데 내용이 행정심판 청구서예요. 그럼 실질이 행정심판 청구서라면 그건 행정심판 청구서입니다. 따라서 3번 보시면 표제는 행정심판 청구서지만 실제로는 이의신청서죠? 그럼 그건 이의신청인 거죠. 3번 맞습니다. 4번 값 써봅시다.
원래는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한다고 해도 원칙은 집행 부정지죠. 그러나 중대한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러면 집행 정지도 가능하고요. 집행 정지는 영업 정지 처분을 막아주는 거죠. 장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건물주가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그 허가 번호 들고 옆에 가서 해도 된다. 장사해도 된다. 라고 하는 건 임시처분이고요. 이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효력을 거두지 못했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에서는 안 되지. 행정심판은 뭐 해라 마라 말을 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정지로 목적을 거둘 수 있으면 그때는 임시처분은 안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테러 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봅시다. 테러 취약시설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 테러에 취약한 걸 말합니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아니고요. 누가 지정한다? 경찰청장이 지정하죠. 테러 단체는 유엔이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다중이용시설 가광결 나일중 다재 단상 그걸 A, B, C급으로만 바꾸면 되죠. 가급 광범위한 지역 결정적 영향이니까 A급 광범위한 지역 결정적 영향.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이겠네요. B급 나 1중이니까 일부 지역이고요. 중대한 영향이 돼야 되는데 상당한 영향으로 잘못 나와 있고요. C급 제한된 지역 단기간 상당한 영향이 나와야 되는데 중대한 영향이 나와 있죠. 둘이 바뀌어서 나온 거잖아요. 따라서 3번 지문도 틀린 게 됩니다. 4번 지문은 앞쪽에 있는 경찰서장의 요 말을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경찰서장의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은 A급은 분기 1회가 맞는데 B, C급은 반기 1회죠. 여기가 B급이 들어와야 되겠죠. 따라서 4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가서 봅시다. 질서위반 행위 후에 법률이 변경됐어요. 과태료가 줄어들거나 질서위반 행위가 아니게 됐죠. 변경된 법률이 더 유리하네. 국민에게 그런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겠죠. 그 다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길을 달리고 있는데 선사태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갔다. 그것만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는다고요. 3번 심신장애예요. 과태료를 아예 부과 안 합니다. 심신미약이면 감경하는 거고요. 따라 3번이 틀렸고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를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죠. 경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10번 갑시다. 10번에 보시면 범죄 이론에 관한 이야기. 억제 이론은 인간의 의사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범죄를 저지를 의사도 있고 저지르지 아니할 의사도 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니까 개인의 책임을 묻는 거고 개인적 속성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이코패스 같은 특별한 사람들의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실증주의가 되는 거니까 기억은 틀린 지문이 되죠. 니은 치료갱생이론. 우리 실증주의에 비롯된 치료갱생이론은 범죄자를 생각하면 항상 제가 사이코패스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환자와 같이 사이코패스적 인자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하다. 환자니까. 다만 일반인들의 범죄 예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니은 맞는 이야기고요.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 예방 이론, 하위문화 빈민가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사회를 발전시키면 범죄가 적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론인데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렇죠. 억제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인간의 의사가 두 가지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 나는 의사를 잘 발현할 거야. 이런 판단이 잘 안 선다는 거죠. 합리적 선택이론,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죠. 고전주의 학파의 제자들이 만든 거니까 비결정론적 인간관입니다. 범죄자에게 범죄를 참았을 때 이익이 큰 상황과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불이익이 큰 상황을 만들어 두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고전주의에서 비롯된 비결정론적 인간관이 되는 거죠. 니은만 맞고 그래서 모두 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